돈 내놔 당장. 그 한마디가 시장 골목의 훈훈한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남문시장의 오후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열렸고 검은색 옷을 맞춰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좁은 떡볶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팔뚝과 목덜미에는 험악한 용과 호랑이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맨 앞에 선 남자의 껄렁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망구 귀 먹었어? 돈 내놓으라고. 황태수였습니다. 자신을 독사파, 행동대장이라 부르는 이 시장 상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인 남자였죠. 그의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가게 안에 좁은 테이블들을 발로 툭툭 쳤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하던 손님 몇몇은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였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엄마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태수 총각, 지난주에 줬지 않나? 이번 달은 아직 사정이 어려워서. 가게 주인인 김복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나와 떡을 뽑고 육수를 내는 이 시장의 터줏대감이었죠. 그녀의 주름진 손이 하얀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애처로웠습니다. 황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장사 잘만 되더구먼. 우리가 리세가 장난 같아 보여? 우리가 지켜주니까 여기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한 짓이라고는 상인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황태수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가 정성껏 끓이고 있던 떡볶이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국자로 떡볶이를 한 번 휘젓더니 바닥에 탁 뱉었습니다. 에이씨 맛대가리도 없네. 이런 걸 돈 받고 파니 양심도 없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공기처럼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몇몇 상인은 가게 안에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처럼 거대한 덩치에 낡은 티셔츠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강철. 이 시장 골목 끝에서 낡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말수적고 우직해 보이는 남자였죠. 그의 앞에는 방금 주문한 떡볶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젓가락을 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의 시선이 조용히 황태수 일당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죠. 할머니,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든가. 황태수가 소리치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한 순간 부하 하나가 할머니가 돈을 넣어두는 낡은 깡통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네. 그가 깡통을 열어 안에 든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동전들이 처량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김복자 할머니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번 못 펴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황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거봐,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다음 주까지 50만 원 준비해놔. 안 그러면 이 가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작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박강철이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였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일어나자 좁은 가게 안이 꽉 차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어이, 저 돼지 새끼는 뭐야? 부하 하나가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황태수도 거슬린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뭘 봐, 새끼야. 눈 안 깔아? 박강철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김복자 할머니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쪼그려 앉아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작은 동전들을 조심스럽게 집어올리는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허리 다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깊은 소리였죠. 황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를 무시해? 황태수가 박강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하지만 박강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죠. 황태수의 손이 오히려 뻐근했습니다. 너 뭐 하는 새끼야? 우리 독사파가 우스워 보여? 박강철은 동전 줍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주워 할머니의 손에 쥐어준 후에야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황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과해. 뭐? 황태수는 자기가 뭘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할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박강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부하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아하. 형님, 이 새끼 완전 돌았나 봐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그래,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네. 저 새끼 뼈마디를 다 부러뜨려 놔. 황태수가 주먹을 쥐며 박강철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강철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꺼운 팔뚝에 힘줄이 살짝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장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평범한 헌책방 주인으로만 보였던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뭐? 이 돼지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목소리는 시장 골목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분노와 모욕감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박강철을 향했다. 그는 이 시장에서 왕이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헌책방 주인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을 했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덩치 큰 남자를 뼈까지 부러뜨려 놓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유희이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형님, 저 새끼 제가 먼저 손 좀 봐도 되겠습니까? 가장 젊고 혈기왕성해 보이는 부하 하나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박강철의 턱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황태수는 고개를 까딱했다. 허락의 의미였다. 그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 다시는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젊은 부하가 기합 소리와 함께 박강철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박강철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복자 할머니는 안 돼라고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소리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퍽 하는 소리가 아니라 턱 하는 무언가를 가볍게 붙잡는 듯한 소리였다. 사람들이 실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박강철은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날아오는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던진 공을 받듯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가볍게 달려들었던 부하는
자신의 주먹이 거대한 벽에 막힌 듯한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주먹은 박강철의 넓은 손바닥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주먹에 힘이 없네, 박강철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마저 묻어나는 듯했다. 그는 부하의 주먹을 잡은 손에 아주 살짝 힘을 주었다. 으악!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젊은 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명과 함께 그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다. 박강철은 그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를 가볍게 들어 올려 옆으로 던졌다. 마치 소민형을 던지듯이 젊은 부하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다른 부하 2명과 부딪힌 후 떡볶이 가게의 낡은 테이블을 박살내며 처박혔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무슨...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부하가 단 한 번의 움직임에 전투불능 상태가 된 것이다. 나머지 부하들도 겁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뭐해, 이 병신들아. 다 같이 덤벼. 황태수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명령에 남아있던 부하 4명이 망설이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으아 하는 괴성과 함께 박강철에게 달려들었다. 어떤 놈은 발차기를 날렸고 어떤 놈은 박강철의 허리를 잡으려 했고 또 다른 놈은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다.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이 쏟아졌다. 하지만 박강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옆으로 날아오는 발차기를 피하는 대신 자신의 두꺼운 허벅지로 그냥 받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오히려 발차기를 한 놈이 제 발이 부러질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허리를 잡으려던 놈은 박강철의 팔꿈치에 명치를 가격당하고 숨을 헉 몰아쉬며 쓰러졌다. 뒤에서 목을 조르려던 놈은 박강철이 몸을 살짝 돌리며 팔을 뒤로 뻗자 그 거대한 손에 머리채가 잡히고 말았다. 박강철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먹을 날리려던 놈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2개의 몸이 엉키며 바닥을 굴렀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10초도 채 되지 않아 황태수를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어떤 놈은 팔이, 어떤 놈은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끓어오르던 떡볶이 국물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정리였다. 박강철이 천천히 황태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황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눈앞의 남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아까 뭐라고 했지? 박강철이 물었다. 그의 발이 한 걸음 황태수를 향해 내디뎌졌다. 그 한 걸음에 황태수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 가게를 잿더미로 만든다고 했던가? 박강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옥의 울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황태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황태수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애원의 말이 흘러나왔다. 평생 남들 앞에서 군림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내뱉는 굴욕적인 말이었다. 박강철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무릎 꿇고 떨고 있는 김복자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황태수를 돌아보았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 박강철이 손을 들어 올렸다. 황태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박강철의 손은 그의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대신 가게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떡볶이 접시값을 꺼내 내려놓았다. 3,000원.
그는 묵묵히 제 몫의 음식값을 치른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낡은 헌책방이 있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그의 거대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장 안에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황태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이어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부서진 테이블 조각을 걷어차며 소리쳤다. 저 새끼, 내가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 그리고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이자 자신보다 훨씬 더 잔인한 누군가에게 이 조용한 시장에 불어닥칠 피바람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남문시장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고요함과 흥분으로 뒤섞여 있었다. 황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서로를 부축하며 쥐 죽은 듯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것은 박살난 테이블과 바닥에 낭자한 떡볶이 국물,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충격적인 기억뿐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의 사건에 대해 수군거렸다. 봤어? 그 헌책방 총각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완전 곰이지 곰. 곰이 아니라 장사지. 황태수 그놈이 그렇게 개박살 나는 꼴은 처음 보네. 속이 다 시원하다. 시원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분명히 더 큰 놈들을 끌고 와서 보복할 텐데.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헌책방 시간의 숲으로 향했다. 박강철은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셔터를 반쯤 내린 상태였다. 그는 마치 시장의 소란 따위는 자신과 아무 상관없다는 듯 먼지 쌓인 책들을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태연한 모습은 시장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시내의 한 허름한 당구장 지하에 위치한 독사파의 아지트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팔에 깁스를 한 부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부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황태수는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새끼가 누군지 당장 알아내라고. 헌책방 주인이라고? 이름은 박강철? 그게 다야? 주민등록 번호도 없어? 과거 기록도 없어? 이게 말이 돼, 이 병신아. 전화기 너머의 정보원은 쩔쩔매는 목소리로 답했다. 형님 진짜 이상합니다. 박강철이라는 이름으로 조회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 전입신고 한 기록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령 같은 놈입니다. 유령. 황태수는 전화기를 던져버릴 듯 으르렁거렸다. 유령한테 우리 애들이 이 꼴이 됐단 말이야? 다시 찾아봐. 뭐라도 찾아내. 그 새끼가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면 뭐라도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박강철이라는 남자는 마치 몇 년 전 갑자기 이 시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이전의 삶에 대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시장 내에서도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책을 팔고 가끔 김복자 할머니네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덩치 큰 이웃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 정체 모를 미스터리가 황태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복수를 하든 할 텐데 안개 속에 가려진 거대한 산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때 남문시장에 경찰차가 한 대 도착했다. 젊고 의욕 넘쳐 보이는 박진우 순경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그는 박살난 떡볶이 가게와 겁에 질린 시장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황태수, 또 그놈들이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저놈들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박순경은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이었다. 그는 김복자 할머니와 다른 상인들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지만 박강철의 압도적인 모습을 본 뒤라 그런지 몇몇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박순경은 이 기회에 독사파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서로 복귀한 그에게 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서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낮고 단호했다. 박순경, 남문시장 건말이야. 손대. 네, 서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태수 일당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증인도 있고 시끄러워 그 일은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그냥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 처리해. 이건 명령이야. 윗선 지시다. 윗선. 그 한마디에 박진우 순경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황태수 같은 동네 양아치 뒤에 윗선이라고 불릴 만한 거물이 있다는 뜻이었다. 경찰 조직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비호하고 있었다. 그는 무력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그의 맹세가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무참히 부서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박강철은 셔터를 완전히 내린 헌책방 안, 작은 전구 불빛 아래에서 낡은 책 한 권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한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섬세했다. 그때 그의 예민한 귀에 가게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가 잡혔다. 하나가 아니었다. 서너 명의 그림자가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감시였다. 박강철은 책을 수선하던 손을 멈췄다. 그는 창문 틈으로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감시하는 자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온 것만 같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 안쪽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가 캐비닛을 열자 안에는 책이 아닌 묵직한 무언가가 담긴 검은색 더플백이 들어있었다. 한편 경찰서에서 나온 박진우 순경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는 차를 몰아 남문시장으로 다시 향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윗선의 정체가 무엇이든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단 한 명, 박강철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굳게 닫힌 시간의 숲 헌책방 셔터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 이 남자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일이니 당신이 해결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굳게 닫힌 셔터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계십니까, 박강철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남문지구대 박진우 순경입니다. 셔터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경은 알 수 있었다. 저 어둠 속에 거대한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만남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진우 순경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셔터 너머로 희미하게 울렸다. 헌책방 안 박강철은 어둠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박순경이 혼자 왔다는 것, 그리고 가게 주변을 맴돌던 감시자들이 박순경의 등장에 황급히 몸을 숨겼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젊은 경찰의 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정의감의 불꽃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불꽃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셔터가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만 열렸다. 박강철이 거대한 몸을 숙여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의 어둠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죠, 경찰 양반? 아, 박강철 씨, 박진우 순경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가까이서 마주한 박강철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말입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박강철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상부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황태수 뒤에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 시장 사람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박강철 씨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강철은 대답 대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비췄다. 그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합니까? 경찰도 못하는 일을 나보고 해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박순경이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저는 단지 경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비록 제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박강철에게 내밀었다. 박강철은 명함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두 남자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약속과도 같았다. 박순경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력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박순경의 차가 사라지고 박강철은 다시 헌책방 안으로 들어와 셔터를 내렸다. 그는 명함을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밤 시장이 모든 문을 닫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복수가 시작되었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소리 없이 남문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황태수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달랐다.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손에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오늘은 저 새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헌책방이고 나발이고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려. 황태수가 낮게 명령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시간의 숲 헌책방으로 향했다. 몇몇이 셔터를 부수기 위해 연장을 꺼내들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셔터가 안쪽에서부터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며 그들을 덮쳤다. 미처 피하지 못한 2명이 쇠 셔터에 깔려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박강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맹수와도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 황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수적 우세를 믿고 소리쳤다. 저 새끼 혼자야. 쫄지 마. 죽여. 20명에 가까운 남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좁은 헌책방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곳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책들이 공중으로 흩날리고 낡은 책장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강철은 거대한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날아드는 쇠파이프를 팔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쇠파이프를 구부려 버렸다. 마치 엿가락을 휘듯이 그것을 본 부하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박강철은 그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놈의 다리를 가격했다. 쩍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싸움은 처절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난투는 기술보다 힘과 맷집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2가지 모두 박강철이 압도적이었다. 그는 야구방망이로 내려치는 공격을 어깨로 그냥 받아내고는 공격한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함몰시켰다. 두꺼운 책들을 방패 삼아 돌진하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튕겨냈다. 책방은 비명과 신음, 책장이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황태수는 전투의 중심에 끼어들지 못하고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저건 인간이 아니었다. 20명이 넘는 연장을 든 남자들을 상대로 혼자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박강철은 지친 기색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 한 번 한 번에 건장한 남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책방 안에는 서 있는 사람이 단 2명뿐이었다. 박강철과 황태수. 박강철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반면 황태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이 괴물 새끼야. 박강철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바닥에는 부서진 책장 조각과 찢어진 책들이 널려 있었다. 평생을 아끼며 모아온 그의 소중한 공간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의 감정이 떠올랐다. 누가 보냈지? 무슨 소리야? 내 뒤에 누가 있냐고 물었다. 박강철이 황태수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황태수의 2발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는 숨이 막혀 컥컥거렸다. 말 못해. 말하면 나도 죽어. 말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죽어. 박강철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진우 순경이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홀로 시장을 순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박강철은 황태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꺼져. 그리고 내 주인한테 전해. 다시 한번 내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땐 내 놈들 뿌리까지 뽑아버릴 거라고. 황태수는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며 일어나 겁에 질린 채 도망쳤다. 잠시 후 박진우 순경이 박살난 헌책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수많은 남자들과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박강철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박강철은 엉망이 된 자신의 헌책방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의 복수가 아니었다. 더 거대하고 더 조직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선을 넘었다. 박강철의 공간, 그의 평화를 짓밟은 것이다. 바닥에 쓰러진 부하의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떨어져 나와 있었다. 그 명함에는 천명 부동산 개발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제 적의 이름이 드러났다. 밤의 소동이 휩쓸고 간 헌책방, 시간의 숲은 처참했다. 박진우 순경은 할 말을 잃은 채 부서진 책장과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번갈아 보았다.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도착해 바닥에 쓰러진 독사파 조직원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중상이었다. 박순경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낸 박강철을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강철은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천명 부동산 개발 명함을 주어 박순경에게 건넸다. 이놈들입니다. 박순경은 명함을 받아 들었다. 천명 부동산. 최근 강남 일대에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흥 부동산 업체였다.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법적인 방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황태수 같은 동네 조폭들이 그들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문시장 재개발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박순경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 시장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서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헐값 보상 제안을 거부하자 조폭들을 동원해 괴롭히고 쫓아내려 했던 겁니다. 박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복자 할머니도 그 표적 중 하나였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가게가 시장 중앙 가장 목 좋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할머니만 내쫓으면 다른 상인들도 겁을 먹고 떠날 거라고 계산했던 거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비 갈취가 아니었다.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음모에 방해가 되는 가장 큰 돌부리가 된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박강철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헌책방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낮에는 구청과 시청을 찾아가 남문시장 재개발 계획과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했다. 천명부동산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 토지 매입 현황, 그리고 그들이 로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그는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거대한 덩치는 공무원들에게 묘한 압박감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관련 정보들을 술술 내뱉었다. 밤에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천명부동산과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다녔다. 황태수가 입원한 병실에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다. 공포에 질린 황태수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명부동산의 행동대장격인 조상무라는 인물에 대해 실토했다. 박강철의 행보는 박진우 순경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순경은 상부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도 비밀리에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천명부동산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천명부동산의 자금 흐름이 자신의 서장,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권력과 결탁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박순경은 깊은 밤 다시 박강철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헌책방이 아닌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에서였다. 그는 자신이 알아낸 정보가 담긴 USB를 박강철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들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금 내역, 통화 기록, 로비 명단까지. 제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언론에 터뜨리거나 검찰에 넘기면 저는 물론이고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박순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 어쩌면 목숨까지 걸고 있었다. 박강철은 말없이 USB를 받아들였다. 그는 박순경의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었다. 고맙습니다, 박순경.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일에서 빠지세요. 당신 같은 경찰은 이 나라에 꼭 필요하니까. 그 말에 박순경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박강철은 그날 밤 USB 안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 적들의 실체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추악했다. 그는 이 싸움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법과 권력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만에야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접니다. 강철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강철이 박강철 중사? 살아 있었나? 네, 살아 있었습니다. 대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박강철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헌책방 주인이 아니었다. 과거 국가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비밀 요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천명부동산의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조상무라 불리는 남자가 부하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깟 헌책방 주인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황태수 그 병신은 어디 갔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냉철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그가 들어서자 조상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조상진 회장이었다. 그는 천명부동산의 진짜 주인이자 이 모든 음모를 계획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박강철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박강철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친구가 나타났군. 조상진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경찰까지 움직이는 걸 보니 보통 놈이 아니군.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박강철이라는 놈,
그리고 그놈과 접촉한 박진우, 순경. 두 사람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가족, 친구, 과거 행적까지 약점을 찾아내. 그리고 그는 조 상무를 돌아보았다. 힘으로 안 되면 머리를 써야지. 저놈이 스스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 저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 조상진 회장의 시선이 다른 사진 한 장으로 향했다. 그 사진에는 김복자 할머니가 떡볶이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가 정해졌다. 박강철의 가장 부드러운 아킬레스건을 향한 비열하고 잔인한 함정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며칠간 남문시장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독사파는 자취를 감췄고 천명 부동산의 직원들도 더 이상 상인들을 찾아와 겁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고 안도했지만 박강철과 박진우, 순경은 이것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강철은 매일 아침 헌책방 문을 열기 전 시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시선은 늘 김복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에 머물렀다. 그는 조상진 같은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정면 대결에서 밀리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박강철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김복자 할머니였다. 총각 또 왔어? 아침부터 떡볶이 먹으려고? 할머니는 박강철을 볼 때마다 친손자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강철은 그저 말없이 웃으며 어묵 국물 한 컵을 받아들 뿐이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위험을 알릴 수 없었다. 괜한 걱정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머니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다. 김복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순식간에 할머니의 입을 막고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시각 박강철은 헌책방 안작은 간이 침대에서 얕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강철 씨? 김복자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박강철의 몸이 굳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원하는 게 뭐지? 할머니를 다시 보고 싶으면 오늘 밤 10시까지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딴짓을 하면 할머니는 차가운 바닷속 구경을 하게 될 거야. 명심해, 혼자 와야 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강철은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며 이성을 되찾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파놓은 죽음의 덫. 그들은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혼자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박진우, 순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박순경 할머니가 납치됐소. 인천항 7부두 폐창고. 오늘 밤 10시.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정확히 10시 15분에 경찰 병력을 이끌고 창고를 포위해 주시오. 그 전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밖에서 대기만 하시오.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죽습니다. 그건 함정입니다. 박순경이 다급하게 외쳤다. 알고 있소. 그래서 박순경이 필요한 거요. 그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경찰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요. 내가 안에서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밖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일망타진해야 하오. 이것이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박강철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박순경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휘해온 지휘관의 명령.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박강철은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헌책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먼지 쌓인 검은색 더플백. 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특수조끼, 손가락 마디마디가 강화된 전술 장갑, 어둠 속에서도 시야를 확보해주는 야간 투시경, 그리고 날카롭게 날이 선 군용 대검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묵묵히 장비를 착용했다.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헌책방 주인은 사라지고 어둠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그림자. 국가의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전사젠 씨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피 냄새에 굶주린 맹수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밤이 깊어졌다. 박강철은 오토바이 한 대를 몰아 인천항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패창고의 구조와 적들의 예상 배치, 그리고 할머니를 구출할 최단 경로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패창고 주변에 도착한 그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어둠을 틈타 창고로 접근했다. 창고 주변에는 이미 1000명 부동산의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경비병 하나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켰다. 그는 기절한 경비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의 무전기를 빼앗았다. 무전기에서는 조 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 곧 손님이 도착할 시간이다. 그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사냥을 시작한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켜보고 계신다. 회장님도 와 있다고? 박강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조상진, 그 뱀의 머리를 직접 잘라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창고 벽에 난 작은 환풍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은 거대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곳곳에 매복해 있었다. 그리고 창고 중앙, 높은 크레인 위에는 김복자 할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 옆에는 조상무가 서 있었고 2층 사무실 통유리 너머로 조상진 회장이 와인잔을 들고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완벽한 죽음의 무대였다. 박강철은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냥은 내가 시작한다. 그는 더플백에서 마지막 장비를 꺼냈다. 여러 개의 작은 섬광탄이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무대 위로 주연 배우가 등장할 시간이었다. 밤 10시 정각. 인천항 제7부두 패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하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어둠이 입을 벌리듯 창고 안쪽은 칠흑 같은 암흑에 잠겨 있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초대장이었다. 조상진과 조상무는 박강철이 저 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을 닫고 준비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풀어 그를 찢어 밟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그들의 무대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미 무대 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와 있었다. 창고 2층 조상진이 와인을 마시며 상황을 관람하던 사무실. 바로 옆 낡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 박강철은 와이어 하나에 의지한 채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더플백이, 입에는 군용 대검이 물려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을 나는 거대한 박쥐와도 같았다. 2층에 도착한 그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을 살폈다. 조상진의 뒤에는 방탄 유리로 된 벽과 함께 그의 개인 경호원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평범한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박강철은 무전기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창고 안에 매복해 있는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맞췄다. 모두 주목. 타겟이 B구역 컨테이너 뒤에서 발견됐다. B구역으로 이동하라. 그의 목소리는 조상무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순간 창고 안에 있던 조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B구역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들이 만들어낸 소음과 혼란을 틈타 박강철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더플백에서 섬광탄 3개를 꺼내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창문 3곳을 향해 동시에 던졌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몸을 던져 와이어에 매달렸다. 쾅, 쾅, 쾅. 창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며 창고 전체를 눈 멀게 하는 하얀 빛과 귀를 찢는 굉음으로 가득 채웠다. 조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과 귀를 감싸쥐고 바닥을 굴렀다. 조상진이 있던 사무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조상진과 경호원들은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박강철은 와이어를 타고 다시 2층으로 솟아올랐다. 그는 박살난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직 시야가 회복되지 않은 경호원 2명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대응하지 못했다. 박강철의 주먹과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한 명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다른 한 명의 목을 손날로 내리쳤다. 경호원들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내 놈! 조상진이 간신히 시력을 회복하고 눈앞에 박강철을 보며 경악했다. 박강철은 그의 턱을 주먹으로 올려쳤다. 조상진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5초 안에 일어났다. 박강철은 조상진을 내려다볼 시간도 없이 창고 중앙에 묶여있는 김복자 할머니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아래에 있던 컨테이너 위로 그리고 다시 크레인 와이어를 붙잡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의 움직임은 한 편의 액션 영화와도 같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할머니를 묶고 있던 밧줄을 대검으로 끊어내는 동안 섬광탄의 충격에서 벗어난 조상무와 몇몇 조직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저기 있다, 저 새끼 잡아. 박강철은 할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달려드는 조직원들을 상대했다. 그의 손에 들린 대검이 어둠 속에서 섬뜩한 궤적을 그렸다. 그는 살상을 하지는 않았다. 칼등과 칼자루를 이용해 상대의 관절과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쇠파이프가 날아오면 칼로 쳐내고 칼이 날아오면 상대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그는 마치 춤을 추는 듯 수많은 적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진우 순경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한 것이다. 제기랄, 경찰이다. 조상무, 어떻게 된 거야? 정신을 차린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다. 조상무는 당황했다. 이 모든 것이 박강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사냥감이었던 것이다. 퇴각해, 모두 빠져나가. 조직원들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진우, 순경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막고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경찰에 의해 장악되었다. 도망치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조상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강철은 김복자 할머니를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박진우, 순경이 그에게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성공했군요. 조상진은 2층 사무실에 기절해 있어. 그놈이 이 모든 일의 주범이요.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으로 지시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조상진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경찰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강철을 노려보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 남자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놈 대체 정체가 뭐냐?
박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요를 덮고 있는 김복자 할머니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머리와 몸통이 모두 체포되었으니 이제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조상진 같은 인물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는 분명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박강철의 낡은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가 과거에 대장님이라고 불렀던 인물로부터 온 전화였다. 이제 반격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조상진 회장과 1000명 부동산 조직원들이 대거 체포된 다음 날,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부동산 개발을 위장한 거대 조폭 조직 일망타진, 전통시장 상인들 노린 악덕 기업의 몰락. 뉴스 헤드라인은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남문시장 상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으며 김복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응원하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헌책방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기사 어디에도 조상진 회장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조모 씨라는 익명으로 처리되었고 사건의 초점은 행동대장 격인 조상무와 황태수에게 맞춰져 있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조상진 회장은 증거 불충분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다. 그가 고용한 초호와 변호인단은 모든 죄를 조상무와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겼고 그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는 다시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세단에 올라 자신의 제국으로 돌아갔다. 시장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조상진이 풀려났다는 소식은 상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교묘하고 잔인한 보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짓눌렀다. 박진우 순경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비호해주던 상급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좌천되었고 새로운 서장은 노골적으로 1000명 부동산의 편을 들었다. 조상진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돈과 권력이라는 더 무서운 무기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공격은 박강철을 향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고 소방서에서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매일같이 헌책방을 찾아와 영업을 방해했다. 구청에서는 가게가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렸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명백한 탄압이었다. 두 번째 공격은 시장 전체를 향했다. 1000명 부동산은 시장 주변의 건물들을 모조리 사들여 거대한 벽처럼 시장을 고립시켰다. 시장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에는 대형 공사 가림막을 설치해 사람들의 발길을 막았다. 시장은 순식간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상인들의 생계는 막막해졌다. 세 번째 공격은 가장 비열했다. 그들은 언론을 이용했다.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는 남문시장 상인들의 불법 점거 및 비위생적인 환경, 재개발을 방해하는 폭력적인 헌책방 주인과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여론은 급격하게 돌아섰다.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투사에서 개발을 막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절망이 시장을 뒤덮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 1000명 부동산이 제시하는 헐값의 보상금을 받고 평생의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김복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할머니는 텅 빈 가게를 보며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다. 박진우 순경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상진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경찰 제복을 벗고 무력감에 빠졌다. 모든 것이 조상진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시장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CCTV로 즐겁게 지켜보았다. 박강철, 그놈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절망하고 있겠지? 그가 비서에게 물었다. 하지만 박강철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 텅 빈 헌책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박강철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대장님이라고 불렀던 과거 그의 상관이었던 인물로부터 온 전화였다. 준비는 끝났다. 그놈의 진짜 뿌리를 찾아냈어. 자네가 넘겨준 USB가 결정적이었네. 이제 자네가 칼춤을 출 시간이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그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해외 파트의 전설적인 인물, 미스터 윤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박강철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뒷배였다. 조상진은 단순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어. 그는 북한과 연계된 거대 자금 세탁 조직의 한국 책임자였네. 남문시장 재개발은 그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사업이었던 거고, 그 뒤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쫓아온 거물 정치인이 있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였다. 내일 오전 10시 그 정치인이 조상진과 함께 천명 부동산 펜트하우스에서 비밀 회동을 가질 걸세. 그놈들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하지만 공식적인 작전은 불가능하네. 증거가 완벽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놈들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자네가 필요하네. 미스터 윤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묻어났다. 비공식적인 작전일세. 자네의 존재는 기록에서 지워질 걸세. 성공하면 국가의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자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박강철은 창밖 어둠에 잠긴 시장을 바라보았다. 상인들의 꺼진 가게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대장님. 그는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그의 헌책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마룻바닥 아래에는 그가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또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마룻바닥을 드러내자 그곳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함께 검은색 금속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탄창이 기름칠된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내일의 전투는 주먹이 아닌 총과 칼이 지배하는 진짜 전쟁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신장부. 천명 부동산의 본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 주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 유리벽 너머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건물 꼭대기층 조상진 회장의 펜트하우스. 조상진은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했다. 남문시장은 이제 곧 그의 손에 들어올 것이었고 박강철이라는 귀찮은 벌레도 곧 처리될 터였다. 오늘 있을 거물 정치인과의 회동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경비는 삼엄했다. 로비부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펜트하우스 입구까지 그의 최정예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어설픈 조폭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실력자들이었다. 조상진은 그 어떤 위협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박강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박강철은 정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오전 9시 50분. 천명 부동산 본사 건물에서 약 200m 떨어진 맞은편 빌딩 옥상. 박강철은 검은색 저격용 라이플의 조준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계산하며
펜트하우스를 지탱하는 거대한 외부 통유리 창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조준점을 고정했다. 그의 옆에는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펜트하우스 내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미스터 윤이 해킹을 통해 보내주는 정보였다. 5분 후 목표 인물이 펜트하우스로 진입한다. 자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미스터 윤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박강철은 숨을 죽였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거물 정치인이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박강철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핑! 총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200m를 날아간 특수탄은 정확히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한 지점을 타격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다. 대신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유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화 유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파괴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 목표는 펜트하우스 외부의 비상 스프링클러 센서였다. 센서가 파괴되자 건물 전체의 화재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띠리리리리.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계단으로 몰려갔다. 펜트하우스 안도 마찬가지였다. 조상진과 정치인은 당황했고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순간 거미줄처럼 균열이 갔던 통유리 창이 쏟아지는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콱과광 하는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다. 박강철은 이미 옥상에서 와이어를 타고 하강하고 있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펜트하우스 안으로 진입했다. 물과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혼란 속에서 그는 이미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침입자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 들었지만 박강철이 더 빨랐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책상 뒤로 몸을 숨겼고 곧바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응사했다. 그의 총알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린 총을 정확히 맞춰 무력화시켰다. 총을 잃은 경호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육탄전이 벌어졌다. 펜트하우스는 물이 흥건한 전쟁터로 변했다. 박강철은 더 이상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과거 수많은 전장에서 생존하며 익혔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 그는 상대의 관절을 부러뜨리고 급소를 가격하여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한편 조상진은 겁에 질린 정치인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강철이 그 앞을 막아섰다. 그의 온몸은 물에 젖고 유리 파편에 긁혀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사자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딜 가시나 조상진 회장. 네, 내 놈, 어떻게 여기에.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청소하러 왔지. 조상진의 마지막 경호원이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박강철은 그의 목을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아 버렸다. 이제 펜트하우스 안에는 박강철과 조상진,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정치인뿐이었다. 끝났다, 조상진. 박강철이 그에게 다가가는 순간 조상진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크아하, 끝났다고? 내가 여기서 잡혀갈 것 같아? 이미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모두 내 손안에 있어. 내 놈이 나를 잡아도 나는 내일 아침이면 풀려날 거다. 그럴까? 박강철이 조용히 되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가리켰다. 지금 이 모든 상황,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거든. 뭐? 조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강철은 자신의 옷깃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켰다. 미스터 윤과 그의 팀은 이 모든 상황을 해킹한 방송 주파수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명 부동산의 비리, 정치인과의 뒷거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대화까지. 조상진과 정치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검찰 특수수사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정직에서 복귀한 박진우 경위가 서 있었다. 조상진, 당신을 범죄 조직 운영 및 여적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조상진은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박강철에게 물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박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 이제는 평온을 되찾을 남문시장을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심판의 날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1000명 부동산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조상진과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 사건이 아니었다.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조상진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은 진실을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부패한 경찰 고위 간부들과 공무원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감옥으로 향했다. 1000명 부동산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다. 남문시장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시장을 고립시켰던 공사 가림막들이 철거되고 상인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던 재개발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찼다. 함께 고난을 이겨낸 상인들은 더욱 끈끈하게 뭉쳤고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김복자 할머니의 떡볶이 가게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할머니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 우리 헌책방 총각 덕분이야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박진우 경위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했다. 그는 부패 경찰의 오명을 씻고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경찰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는 가끔 남문시장을 찾아와 김복자 할머니의 떡볶이를 먹으며 그날의 영웅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그 영웅 박강철은 다시 평범한 헌책방 주인으로 돌아왔다. 그의 정체는 미스터 윤에 의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언론에서는 그를 얼굴 없는 시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남문시장 사람들뿐이었다. 그의 헌책방 시간의 숲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았다. 시장 상인들이 수시로 찾아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안부를 묻고 책을 사갔다. 아이들은 그의 거대한 덩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어느 화창한 오후 박강철은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었다. 그의 앞치마 주머니에는 김복자 할머니가 몰래 넣어준 튀김이 들어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상인들이 손님들과 정겹게 흥정하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때 가게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아주 오랫동안 울리지 않았던 가게 전화였다. 박강철이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시간의 숲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낯익은 그러나 한 번도 직접 통화해 본 적은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출소한 황태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어색한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저 박강철 사장님. 저 황태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자, 사장님 덕분에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시장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버는 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박강철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 활기찬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진심 어린 미소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그는 악을 응징했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구했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일상을 되찾았다. 시간의 숲에 기분 좋은 오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은 낡은 책장 사이를 지나 잠든 영웅의 곁을 조용히 맴돌았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장 골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조직이 한 남자의 용기 앞에 이름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이야기. 어쩌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악을 응징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박강철이라는 거대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과거를 가진 비범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먹은 그리고 마지막 총성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평범한 이웃들의 절박함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용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박강철처럼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함,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소신. 이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잠든 박강철의 힘입니다. 이야기 속 남문 시장 상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그들은 거대한 악 앞에서 두려워하고 침묵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고 나서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박강철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들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 불씨는 나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로 우리 함께 싸우겠다는 연대로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시장을 구한 것은 박강철 한 사람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화되어 기꺼이 증언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일어선 시장 상인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눈 감는 순간 그 불의의 화살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와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리는 황태수의 마지막 전화 한 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남을 괴롭히며 살아왔던 그가 자신을 파멸시켰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박강철은 악을 미워했지만 악에 물든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황태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낙인 찍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처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용서와 화해이며 그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여러분의 삶을 더 용기 있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박강철이라는 영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약자의 손을 잡아주며 기꺼이 함께 싸우고자 하는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단체, 배경 및 사건은 모두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 창작된 허구의 내용입니다. 이는 오직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긍정적인 가치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